일단 그러면 중국 얘기로 다시 넘어와 봐야겠죠. 네, 예. 그럼 중국이 여기서 교훈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훈을 보고 네. 자기들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위안화의 절상을 가져가고 싶어 네. 라고 하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빨리 가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급격한 위안화의 절상을 만약 중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네. 이제 과거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트레일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중국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은 그걸 찍어 누르는 겁니다. 네. 빨리 가 천천히 이러니까 이제 둘이 분쟁이 붙게 되는 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빨리 갈 것을 종용하면서 일단 너네 농산물이라도 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제1차 이제 무역 협상, 무역 네. 합의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아. 네,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파이가 있어요. 둘이 나눠 먹는 파이가 있는데 네. 그냥 반뚝 잘라서 나눠 먹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나라나 매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먹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파이가 안 커져요, 저성장 때문에. 파이가 똑같은데 안 커지면 더 많이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있는 거를 제가 요렇게 잘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더 많이 먹으려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기술 혁신할 힘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돼요. 네. 그럼 제 통화 가치를 낮추면 제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질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경쟁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모두 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나라에 수출하기에는 당연히 그게 유리한 네. 거죠. 그러면은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네.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두가 다 수출하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환율 전쟁의 끝에 뭐가 남냐면 네. 모두 다 수출만 하려고 하죠. 네. 수출은 공급입니다. 네. 수입은 수요죠. 그렇죠. 전 세계 수요가 아무도 없고 네. 다 공급만 해요. 네. 그럼 공급 과잉에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 폭락하면서 공황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환율 전쟁의 끝에는 그런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G20에서 딱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우리 먹고 살만한 20개 나라는 네. 파는 만큼 삽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파는 만큼 삽시다. 네.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고 조작해가지고 물건 마음대로 팔기만 하지 말고 네. 그러지 말고 파는 만큼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나라가 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한테 그래서 너네 위안화 절상해. 위안화 절상해. 위안화 절상해. 너네 이 이렇게 절하된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네. 너네가 고의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네, 그렇죠. 외환시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기 전에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면도 굉장히 강한데 네. 실제로 이제 일방적인 외환 시장에 쏠림이 나타났을 때는 외환 당국의 개입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그거잖아요. 나타납니다. 공개 시장 조작 이런 거. 이제 공개 시장 전에 통화 정책에서 나타나는 네. 거고 뭐 이제 그런 그냥 비슷한 케이스라고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보면은 저기 그 환율 방어라는 말씀 들어보신 네, 적 네, 있죠? 네. 예, 환율 방어가 대표적인 이제 네. 외환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구두 개입을 먼저 하고. 예, 구두 개입을 먼저 하죠. 이제 네. 으름장을 놓죠. 네. 자꾸 이렇게 위안화가 절하가 되는 거 가만두지 네. 않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데 시장이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네. 그때 이제 들어가서 뭐 뒤통수를 딱 때려주는 예, 그런 구조죠. 아, 그 환율이라는 게 네, 그렇구나. 그냥 그게 아니네요. 막 주가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예, 약간 좀 다르죠. 주식 시장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주식 시장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개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값입니다. 야, 대외적인 돈의 값이 환율이고요. 네. 대내적인 돈의 값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돈의 값이 이제 환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라는 거는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걸 좀 느끼실 수 있냐면 네. 어떤 나라 통화 가치가 일방적으로 절상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수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위안화 약세에 일본 엔화가 약세입니다. 네. 근데 저 혼자 원화 강세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만 골로 가는 문제가 생기게 네, 되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보면은 원화가 혼자가 나홀로 강세 가기 전에 양옆을 살짝 봐요. 어. 일본하고 중국을 딱 봐요. 네. 이쪽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도 혼자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아. 이런 모습들이 좀 왕왕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네. 이주열 총재가 네. 그러니까 아니, 거기 중앙은행 예. 있잖아요. 예, 중앙은행. 예. 중앙은행 그 회의에서 네. 통화 정책 회의에서 네. 금통이죠. 네, 금통위에서. 예. 거기서 정하잖아요. 원래 네. 금리를. 예, 기준금리를 정하죠. 예.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그냥 정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환율에 따라서 내가 네. 외부 돈의 가격에 따라서 내부 돈의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네. 그럼 대외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는 금리를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이제 기준금리하고 이제 환율은 조금 다른데 네. 환율은 일단 우리나라도 환율을 정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고정환율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당 800원 이렇게 고정환율제를 썼었는데 네. 고정환율제라는 거는 환율을 갖다 그냥 어쨌든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네. 홍콩 달러가 그래요. 네. 홍콩 달러가 1달러에 네. 그 7.84에서 네. 7.85 홍콩 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네, 해놨어요. 네. 7.75에서 7.85 홍콩 네, 달러 네,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게 해놔요. 그래서 이걸 통화 패그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홍콩이 아시아 네, 그렇죠. 금융 허브가 역할을 네, 그렇죠. 하고 예. 뭐 그런 얘기도 통화가 안정이 네. 되니까 환율의 변동이 없으니까 네. 투자하기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는 네.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정환율을 썼던 게 95년, 97년에 네. 그 95년, 96년, 97년에 고정환율제를 썼는데 네. 이 고정환율제는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환율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네. 1달러에 800원 이 딱 네. 지켜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돌면서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96년도에. 네. 그 퍼스널 컴퓨터 붐이 좀 꺼지면서 반도체 네.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엔화가 돌고 엔화가 약세로 돌고 PC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95년, 96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해외에. 돈을 빌려서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하나 흔들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7년도 1월 달에 왜 한국철강 과잉 투자를 왜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쟁자의 통화가 네.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의 관성 10년의 때문에. 관성, 예,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게 네. 있었고 이제 문민정부가 그때 이제 출범을 해요. 네.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 출범을 한 다음에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세계화라는 네. 그 네. 모토가 있었어요. 네. 세계화라면서 세계 경영이다, 해외 투자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해외 개방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릴 때는 1년에 10% 이자를 내야 돼요. 네. 근데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네. 3, 4%만 내도 대출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만- 우리가 고금리였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달러 빚이에요. 그렇죠. 금리는 낮은데 달러 빚이죠. 네. 달러 빚 하면 좀 찜찜해서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서 예. 어른들이 달러빚을 예. 내더라도 그 얘기가 예, 그 얘기가 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랑 달러랑 네, 금리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게 났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빚을 막 이제 끌어다 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1달러에 800원이 지켜지면은 나중에 갚을 때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나라에서 달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되게 계속. 그렇죠. 예,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근데 못 그렇게 지켜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IMF죠. 그때 당시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뭐 기업들 하나하나 망가지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고 원화를 받은 다음에 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하나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네. 원화를 팔면서 달러를 사서 나가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네. 그럼 달러를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하면 달러 네. 가치가 뛰어야 돼요. 네. 그럼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 아니라 그쵸. 800원 주고 1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네. 1000원 주고 1달러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800원을 지켜주기로 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면 누군가 나서서 달러를 마구 팔면 됩니다.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마구 팔면 되는데 네.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정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 쌈짓돈이 있는데 그걸 네.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네. 당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가 네. 있었는데 요 200억 달러를 딱 꺼내가지고 외환 시장에 막 던지면서 방어를 한 거죠. 네. 800억 달러를 800원을 지키려고. 네. 근데 그 순식간에 털리고 그거 다 털리고. 돈 없네요. 미안 하면서 이제 손을 든 게 이제 IMF 외환위기가 된 그러면 거죠. 일본처럼 네. 해외 자산을 많이 구축을 해놨으면 네. 그거를 팔고 원화를 다시 사는. 이제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만큼은 안 했었다.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죠. 일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입니다. 저희는 네. 그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그때- 아시아의 4마리 용은 됐지만 아무것도 신흥공업국이었죠 느낌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네. 좀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IMF 때랑 지금이랑은 약간 위상이 좀 다르긴 많이 해요, 다르죠. 우리나라가. 예, 많이 다르죠. 아. 이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채는 되게 네. 불안한 자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시장이 해외에서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하고 채권을 다 팝니다. 주식하고 국채를 다 팔아요. 불안한 나라니까. 그럼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탁 튀어요. 네. 그 이게 뭐냐면 이제 채권을 팔고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나가지 마세요. 2% 더 드릴게요 하면서 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나라 금리가 탁탁 튀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네. 그때 유럽 재정위기 때 털려나간 나라가 어디냐면은 그리스가 털렸고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털렸고. 그 피그스죠. 피그스. 네, 그렇습니다. 피그스가 네. 다 털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탈리아 하면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잘 안 가지잖아요. 지금은. 이탈리아 왜 네. 비벼볼만하다. 네, 그렇죠. 지금 저 정도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죠? 약간 좀 이탈리아는 뭐 축구만 좀 잘하고. 이탈리아 이런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예. 이런 느낌. 남유럽 국가들은 예. 약간 좀 비벼볼만하다. 아, 그렇죠. 이제 그쪽은 좀 이렇게 스페인도 우리나라보다 원래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스페인 하면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2000년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 돈의 핵심이 연기금이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안정적인 자산이라 하면 트리플 A, AAA 하는 채권을 찾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돈이 한꺼번에 AAA만 찾으니까 AAA가 품귀예요. 너무 적어요. 선진국들 국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뭔 짓을 하게 되냐면 그럼 AAA 채권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 라고 네. 해가지고 나온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대출을 해드립니다. 네. 이분이 내일 연체를 하실 확률은 높거든요.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10,000명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네. 내일 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쨘 확률 없죠. 그죠. 그러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째야 제 채권이 손실이 나요.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최고의 상품 하나. 네. 그 밑에서 먼저 손실이 나고 제 거는 네. 맨 뒤에 손실이 나요. 네.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째야. 네. 다 째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쬐을 땐 AIG가 보증을 해줘요. AIG가. 예. 이러면 이건 뭐 지금 봐도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무디스나 이런 데서 트리플 A, AAA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쬐고 AIG 신용은 그때 트리플 A였나요? AIG도 그렇죠. 이제 그 굉장히 큰 보험사인데 네. AIG하고 이제 거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CDS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조금 네. 어려운 개념이긴 네. 합니다만 CDS라는 게 뭐냐면 얘가 손실이 날 때 손실된 만큼을 보험으로 갚아줄게. 저기 이제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을 하거든요. 네. 리먼 브로더스가 딱 파산할 때 네. 그때 당시에 딱 이슈가 됐었던 그 기업이 네. 저 이제 그 리먼 브로더스는 파산하니까 인수를 시켜버렸고요. 네. 그래서 리먼은 그냥 파산을 시켜버렸고 네. AIG는 그때 당시 이제 AIG가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 네. 미국 중앙은행에서 80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을 해주게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네. AIG도 휘청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당장 이 네.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네. AIG도 휘청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FRB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네. 휘청하는 애가 지켜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기도 타격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째고 보증인까지 누워버리는 네. 그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네. 진짜 AAA가 품귀, AAA라는 채권이 품귀가 일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서 준 건데 만들어서 주는 건 이제 없어졌죠. 네. 근데 문제가 유럽 재정위기가 털립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그래도 AAA 받을 만한 애들 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누워버려요. 네. 그러면 AAA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 덜 좀 모자란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덜 모자란 애를 찾는데 보니까 이런 거죠. 구조적인 무역 흑자가 납니다. 네. 구조적인 무역 흑자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웬만하면 흑자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계속 캐시를 벌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를. 그리고 재정도 물론 재정도 적자긴 합니다만 네. 재정도 약간 문제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 대비로는 양호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잘 이 상대 비교를 할 필요가 좀 네,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은 넘치는데. 네. 돈이 들어오면 네, 사야 그렇습니다. 되는 게 네. 펀드 매니저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이 얘기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얘는 그래도 아주 방만하게 쓰지도 않고 네. 저희 남유럽처럼 방만하게 쓰는 네. 그런 낭만적인 애도 아니고 네. 그리고 모아놓은 달러 저축도 있고 네. 구조적으로 달러를 계속 벌어들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얘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그 비율만큼 제가 더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얘가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똑같은 이자만 받는 겁니다. 네. 채권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파산할지 안 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딱 봤을 땐 구조적으로 달러를 벌어요. 네. 모아놓은 돈 있어요. 네. 방만하게 안 써요. 네. 느낌이 망하진 않겠네. 망하지는 않겠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네. 대외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시장이 막 흔들리는 국면에서 보시면 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밑으로 내리꽂혀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다들 돈 빌려준다고 들어오면 너도 나도 저한테 돈 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싼 가장 금리로 사요. 네. 금리 낮게 부르는 애한테 네.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바뀌는 거냐면 네.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 팔고 채권 팝니다. 네. 그럼 주가 빠지고 채권 금리 뛰겠죠. 네. 그러면서 주식 팔고 채권 판 다음에 받은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요. 네. 그럼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폭등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네. 주식을 파는데 채권을 삽니다. 어. 그럼 주식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옛날처럼 환율이 툭툭 튀질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환율이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장기 횡보하는 걸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2010년도 이후에는.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1,200원 너무 엄청 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100원에서 1,200원 뛴 건 네. 한 7, 8% 뛴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터키 리라화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 터키 리라화는요. 1달러에 2014년도에 1달러에 1리라였어요. 지금 우리- 6리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 남유럽 정도의 네. 그런 국제적인 그 채권 네. 투자 대상이 된다는 국채적으로는, 그 포트폴리오 그 등급의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네. 우리나라도 들어간다는 우리나라도 예, 그렇죠. 이제 선진국 귀한 아. 몸 대접을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옛날엔 금리가 뛰었습니다. 네. 그럼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서 네, 부동산이 폭락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대외 충격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바로 인계철선으로 연결이 될 네, 수가 네,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외 충격이 찾아올 때 금리가 내려갑니다. 네. 가계부채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아.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너무 생각할 수 신기하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위상이 많이 바뀐 거죠. 아, 예.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위기가 세 개입니다. 일본 위기 말씀드렸고 네. 요거하고 연계돼서 IMF 외환 위기 찾아온 거 말씀드렸고 요 뒤에 연결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네. 어떻게 우리나라 국채를 귀하신 몸으로 만들었는지. 그럼 그런 예를 들어서 구조입니다. 뭐 유럽발 위기가 더 강하게 오면은 네. 이 동네 채권을 아예 못 살 거 아니에요. 이 동네라고 하시면 유럽 동네에서 예, 그렇죠. 유럽발로 쉽지 않죠. 위기가 예, 오면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자금들이 네. 그럼 동아시아 쪽에 채권을 그렇죠. 그 정도 살 수 있죠. 예. 그렇죠.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로 갖고 있는 것들, 네. 그 그럽니다. 금리도 네. 급등하고 원화 가치도 폭락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달러를 계속 사놔야겠다. 네. 이게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는 네. 원화는 어쨌든 달러 대비로는 약세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아도 그렇죠. 미국에 네. 비할 바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달러는 초강세고요. 네. 원화는 저기 이제 밑에 있는 저 말레이시아 링기트 이런 통화들보다는 강세긴 하지만 네. 달러 대비로는 약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리스크를 중장기적으로 해지한다라고 하면 네. 되게 중요하신 표현이 지금은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먼 네. 미래에는 네.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가 이제 안 돌아요. 네. 쌈짓돈 다 썼어요. 네. 그다음에 재정도 안 좋아져요. 다시 그 상황이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된다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달러 투자라는 거는 긴 관점에서 보시면서 네.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복잡하다 진짜. 예.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네. 뭐 달러 네. 산다고 땡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그 위기의 발원지가 어디냐?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느냐? 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몰리냐? 네. 이거에 따라서 위기의 뭐 원화 방향도 결정이 되는 거고. 네. 달러는요.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